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미승 교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저번 5번째 강의 이후로 한 거의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이제 연초부터 했었습니다. 1월부터 6번, 5번 했었고 이제 오늘 6번 마지막 강의인데 예, 오늘 마지막 강의한 내용은 난치성 복막암 정말 방법이 없나요?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좀 막막한 얘기입니다. 이 복막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굳이 정의를 한다면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고형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뱃속에 종양이 가득한 상태.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예, 그 모든 병원에서 병실에 밝은 불을 켜고 그 안에 계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계신 환자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제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나름 좀 충실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는 굳이 따진다면 환자분보단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왜냐면 환자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절실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복막암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복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복막이라고 하면은 복부에 있는 막입니다. 쉽게 얘기드려서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배를 이게 딱 갈랐을 때 뱃속에 여러 장기들이 있겠죠. 고기를 싸고 있는 표면,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막을 보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 복부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을 저희가 벽쪽 복막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 장기를 싸고 있는 이 복막도 있습니다. 이거를 내장 쪽 복막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은 벽쪽 복막, 내장 쪽 복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오른쪽이 예전 하얀 거탑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고 이거 이럴 때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간담체 전문의였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전공한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이 뱃속에 복막에 이렇게 종양이 가득 찬 걸 보고 이제 문을 닫는 이제 배를 닫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요. 잘 이제 보시면 구체로 보시면 보신 것처럼 벽 쪽 복막에 이렇게 종양이 가득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장이나 이 내용물에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거를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일반 분들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딱히 그렇게 좋게 얘기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저희 흔히 그냥 그 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 암적인 존재하잖아요. 예 이걸 보면 딱 그 답이 나올 정도로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런 복막암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복막 그 자체에서 발생한 암을 저희가 1차성 복막암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어디 뭐 간이나 위, 대장, 난소, 뭐 고안 이런 데서 고형암 등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특정 암 등이 있고 그것이 복막으로 전이됐을 때 쓰는 저희가 그 암을 전이성 복막암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보통 복막암종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복막암종증, 뱃속에 암종이 가득하고 굉장히 이 좁쌀 뿌린 것처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좁쌀 뿌린 것처럼 저희가 쫙 깔려있다는 용어를 쓰는데요. 의사들이요. 예, 이렇게 해서 다 깔리는 거죠. 그래서 케이크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등등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약제가 없다면 제가 이런 용어를 드립니다. 현재 약제의 내성을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 그만하시죠. 아니면은 그냥 어렵습니다까지 얘기 드리면 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른 치료약은 없나요? 없으니까 저희가 어렵다고 한 거겠죠. 두 번째, 치료를 그만한다는 겁니까? 나 죽으라고요? 이런 요구를 많이 쓰십니다. 환자를 죽이려고 그만두지는 않죠. 예, 근데 저희가 인제 더 치료를 했을 때 득이 많냐 실을 많냐를 따져야 할 때 득이 많을 때는 치료를 드리지만은 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놔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약을 써 보면 어떨까요? 예, 뭐 저희가 더 치료가 양의사들이 어렵다고 할 때 한약 써 보는 거 솔직히 반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인제 뭐 인제 대한요법 뭐 등등등등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더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 환자분들을 더 좋게 만들 능력이 안 될 시점 이런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드린 거겠죠. 그리고 인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이겁니다. '아, 나랑 같이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저분은 괜찮은데 왜 나는 왜 이래요?' 요런 분들도 있고요. 자, 4 번까지는 그렇지만 5 번부터는 인제 체념하신 분들입니다. "더 치료해서 뭐 하겠습니까? 인제 그만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수술도 안 되나요?" 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수술이 안 되나요? 아직 가족들하고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쪼끔만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 수술 받겠습니다." 하신 분들 상당히 계십니다. 그리고 "네, 치료 못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이 있을까요?" 라는 용어도 쓰시고요. "아직 못 해본 것도 많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는 용어도 씁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인제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을 때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냐?"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인제 암 전문한 지가 꽤 됐는데도 모르는데 음 그 환자분을 쭉 이렇게 매일매일 볼 정도의 입원 상태가 되면 압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잘 드시고 잘 싸시고 하시는 분들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원해 계시면서 수액 맞고 더 이상 상태가 안 좋고 혈압도 불안정하시고 한 분들을 보면은 '아, 이분 한 달 정도 아니면 석 달 정도.'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걸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최대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서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복막암종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용암 환자 중에서 거의 1,584만 명, 국내 고용암에서는 26만 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요법을 하더라도 이 비용이 비싸지는 거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암이 복막으로 전이될 확률 등등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1 기부터 4 기까지 했을 때 한 20%, 이런 분들이 5년 이내 생존할 확률은 20% 미만. 그리고 요즘 뭐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 뭐 항체 치료제 많이 나오고 있지요.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존율을 많이 높이는가 하면은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너무 고비용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럼 저희가 인제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그만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가 인제 득이 더 없고 실이 많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그래프에서 돌아가시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즉 약을 더 쓴다고, 남아있는 약을 쓴다고 더 그 생존율에 대한 향상의 기대가 없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경우라면은 쪼끔씩 안 좋아지십니다. 안 좋아지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안 좋아지시면서 사망하시게 되는 코스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에는 이거를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치료받고 나시면은 체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 급감하는 시기에 뭘 하고 계시냐면은 보통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십니다. 잘 못 먹고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쪼금 회복될 만하면은 또 항암이 들어갑니다. 또 상태가 안 좋겠죠? 또 회복하실 때쯤에 또 항암이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확 안 좋아지십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위에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름시름 앓긴 하지만은 가족들하고
아니면 친지분들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평생에 뭔가 한이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와 좀 어려웠던 관계에 있어서 이걸 해결할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거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한강 그만두고 하실 때 꼭 얘기 드리는 게 꼭 병원 앞에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더 맛있는 음식일 거고요. 세 번째는 가족분들하고 꽃놀이 좀 가세요. 이번에 벚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가 종교를 안 가셨다면 종교 가신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은 보일 때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틀린 답이라고 얘기 못 합니다. 저는 서양의학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치료를 고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계속 병원에 이렇게 계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3 개월, 4 개월을 병원에 계신다면 정말 우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속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왜? '좀 더 큰 병원에 가면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시는 병원에서 딱히 답을 못 얻는다라면은 큰 병원에 오시더라도 딱히 답을 못 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할 때는 저는 위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3 개월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2달 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도 좋아하고 짜장면 먹는 것도 좋아하고 벚꽃놀이도 보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은 보는 것도 불가 먹는 것도 불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득이 많을 때는 강력하게 저는 여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요 시점이 인제 복막암종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른 치료약은 없나요? 치료를 그만하신다는 건가요? 저 죽으란 얘기인가요? 한약을 써 보면 어떨까요? 다른 환자는 그러는데 저는 왜 이래요?" 요거는 일단은 위에서 정리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한 답변 드릴 거면 제가 더 치료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분들입니다. "더 치료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도 그만할게요." "수술 안 돼요. 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직 못 해본 것도 많은데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쪼끔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치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완화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팔리에이티브 세라피라고 하는데요. 여기 예, 댓글 넣으신 분 있네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것들이라고 하지만은요. 예, 솔직히 그런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5명 중에 1 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암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나을 것이라고 실제로는 임상 현장에서 그렇게 암의 생존율이 높아진 암도 있죠. 물론 갑상선 이런 것들은요. 하지만 저같이 고형암 다루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인제 오늘 이 시간을 인제 기회로 인제 일반 분들 특히 환자 보호자분들과 한번 얘기하고 싶은 기회로 잡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완화 치료라는 조건을 살펴보면요. 더 이상 인제 효과적인 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경우에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임상 시험이 굉장히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임상 시험 하면은 예,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용어를 웃기게 썼어요. 임상 실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실험이라는 거는 정말 뭐라 하냐면은 인제 그 뭐죠? 뭐 배를 가르고 아니면 뭐 약을 투약하고 막 등등등등 동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하는데 시험은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그래서 예전에 저 드라마 볼 때 의학 드라마 보면은 막 "네가 나를 임상 실험을 해." 하면서 멱살 잡고 했었었는데 그때 픽 웃었죠. 예. '얼마나 인식이 저렇게 하면 이럴까.'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요즘은 임상 시험으로 들어오는 약들이 너무나도 좋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약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 아니 일반 분들도 들으실 때 혹시 내가 임상 시험이나 이런 거를 내 가족이나 내가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할 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권고 드릴 때는 권고 드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하겠다? 예. 아쉬울 거 없습니다, 의사들도. 왜냐?
이거에 혜택 받을 분들이 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옛날에 2000년도 이전에 항암 치료밖에 없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 자체가 워낙 귀하고 그리고 약 자체가 워낙 그런 것을 타겟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대상이 돼야 돼?'에서 따지실 세대가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 그러시면 본인만 손해라고 얘기 드릴 정도로 지금은 임상 시험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들한테 이런 걸 들으신다면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놓치시면은 굉장히 손해 보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런 임상 시험으로라도 신약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치료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리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돼야 됩니다. 즉 먹고 사는 게 정상적이어야지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생을 삶의 질 향상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래 보여드린 것처럼 나는 당신이 말한 걸 듣고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내 가족들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화해를 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난 끝까지 오래 살겠어.' 하신 분들은 요게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5 번이 중요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식품이나 영양제 등의 의존도가 낮아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인제 "치료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기도원 가시고 뭐 하시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굉장히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과자로 치료하는 무슨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쫓아가고 했던 거 같은데 다 근거가 없지요. 예. 현대의학은 근거의 기준에서 저희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의학입니다. 근데 예 너무 이렇게 귀가 인제 얇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몸이 안 좋아지시면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예 의사의 어떤 권고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치료보다는 현재의 전신 상태를 양호하게 연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두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에 대해서 본인 의지의 정리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인제 그런 경우에 더 관심을 가지신 경우에 저희가 완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질문을 좀 받아 볼게요. 예. 첫 번째 플라워 님. 복막암은 주로 전이암으로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암에서 주로 복막 전이가 되나요? 예. 모든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암 예를 들어서 복강에서 발생하는 암들도 재발을 하거나 진행성인 경우에 복막암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저희가 아까 전이성 복막암이라는 용어로 드렸죠. 그리고 갑상선암이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으로 복막 퍼져서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모 연예인 와이프도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방암도 복막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막암이라는 거는 어떤 질환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질환이 퍼지거나 나빠지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지인이 해당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일본 치료는 없다고 해서 다른 병원 사이프라는 치료 대기 중인데요. 하이팩일 것 같고요. 기대해 봐도 될지요? 암이 너무 커서 소화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니볼루맙 이런 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공부하신 분 같습니다. 하이프라는 거는 인제 초음파를 통해서 뭔가 암을 지져버리는 치료인데 아직까지 입증이 된 게 없고 예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칭대학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예 뭐 이게 굳이 공개하자면은 일부 뭐 개원가 선생님들도 하이프가 암에 치료 좋다 해 가지고 막 지신 분들 계신데 예 근거는 없습니다. 하이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뱃속에 항암제를 돌리는 치료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재발성은 효과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많고요. 보통은 종양을 제거한 다음에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아직은 더 많고요.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 관문 억제제 즉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암을 인식시켜서 만든 치료인데요. 음 이 면역 관문 억제제 흔히 말하는 면역 치료라고 그러죠. 이거는 좀 암종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은 자외선을 많이 받아 가지고 암이 생긴다거나 자외선을 많이 받은 암이 흑색종이라고 하고
담배를 많이 피는 암이 폐암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 잘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소아, 아기들은요,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아기들도 암이 생기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겠죠? 그렇게 소아에서 외부 요인 없이 생기는 암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듣습니다. 저는 전공이 산부인과 부인암입니다. 부인암 중에서도 난소암 이런 데는 잘 안 듣습니다. 자궁암도 일부는 잘 듣고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잘 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공하는 부인암 잘 안 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봤을 때요. 결국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뭔가 발생할 때 이 치료가 잘 된다고 인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여성이 자궁과 자궁 생식기 같은 경우는 음 과연 그 외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냐의 차이인데 쉽게 얘기 드리면은 아기입니다, 아기. 아기가 뱃속에서 자랄 때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나랑 똑같은 유전자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뱉어내야 됩니다. 근데 뱉어내질 않고 잘 버티고 있죠. 진짜 내 새끼처럼. 그런 조직에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던 암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냐, 그리고 다양한 유전적인 변형과 이 면역 관문 억제제인 니볼루마비 잘 들을 수 있는 바이오 마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복막 암종증까지 왔던 분들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죠. 이거 약을 썼을 경우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항암제를 쓰기가 애매한 상황, 항암제가 거의 안 될 것 같은 분들한테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보통 3-4 개월 정도 끌어준 효과가 아직까지는 최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5 월의 푸름님, 하이팩이 실질적으로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저는 인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요. 국립병원이 있고요. 서울대병원은 아직까지 하이팩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예. 저희 인제 뒤에 말씀드릴 다른 치료를 하긴 할 건데 이제 공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팩 연구가 결과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때 인제 아마 인제 그 암 환자분 단체 쪽에서 하이팩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슈인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이팩 말고도 하이팩만큼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되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하이팩 연구는 대부분 그 하이팩 효과 하나를 보기 위한 연구로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요거 외에 더 많은 표적 치료 이런 것 등등이 섞여서 잘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저희 산부인과 쪽도 연구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를 다 맞다고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19 년도에 이 혈관 생성 억제 인자라고 하는 VEGF 이니비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모든 그룹에 썼을 때 하이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강에다가 그 항암을 넣었던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 그전에 2020 년도 초반에는 복강암 치료가 생존율 증가시킨다는 게 하이팩처럼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다음에 2019 년도에 전부 다 표적 치료를 섞어 봤더니 다 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하이팩이 만약 지금 일부 병원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도 한번 이 치료들을 다 컨비네이션 해 가지고 다 섞은 상태에서 하이팩을 비교해 보겠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잘 나오면은 인제 오늘 5 월에 푸르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되는데 글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네거티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치료에 기대하기에는 지금 약의 발달이 너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서전으로서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기가 죽을 정도로 약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이팩의 연구가 2018 년도에 난소암부터 처음 나왔었고 이후로 대장암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이후로
그런 어떤 다양한 뭐 표적 치료나 면역 항암제 이런 것 등등을 섞었을 때 더 효과적이란 연구는 이제 결국 나오겠죠, 언젠가는요. 거기서 뭔가 승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지 않은 이 땅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신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디펜던트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양한 완화 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배 복수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악성 복수라고 하죠. 계속 배가 불러서 "선생님 못 먹겠어요." 잠도 안 오고 숨도 꺽꺽거리시고 이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관을 넣어 가지고 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루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먹는 장 기관이 막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의 일부를 뽑아내 가지고 먹게 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인제 하부 위장관이 막혔을 때 하는 시술이고요. 상부 위장관이 막혔을 때는 위로술이라고 해 가지고 위쪽으로 구멍을 관을 내서 넣어서 이렇게 인제 비위관 삽입 즉 콧줄을 넣는 거를 빼고 이쪽으로 좀 인제 빼 가지고 음료라도 먹게 해 드리는 시술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질문하신 분에 해당되는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난소 종양이 워낙 커져 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이분이 인제 이런 난소 종양인데요. 이분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드리는 거죠. 이분들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완화 목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도입 준비 중인 게 국내에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목적은요.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까처럼 계속 병실에 몇 개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 뜻이고요. 그리고 뭐 제 뜻만 아닙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환자분들이 가능하면은 하루라도 예 가족분들하고 손잡고 벚꽃놀이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요렇게 갈 수 있게 하는 치료가 뭐가 있을까 등등을 할 때 지금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 포함한 치료로 생각해 드리면은 결국에는 뱃속에 뭔가를 넣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게 완화 온열 복강 항암 화학요법 아까 우리 5 월에 풀인 질문에서 하이팩을 완화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두 번째가 인제 가압 복강 에어로졸 항암 화학요법 파이팩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1회 때 한번 얘기하고 2회 때 한번 잠깐 언급드렸는데 예 이거 관심 가져 감사합니다. 연락이 무지 오셔 가지고 예 요것도 인제 좀 실체를 얘기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예 벌써 환자분들이 예 너무 많이 정보를 얻고 오셔 가지고 제가 당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팔리에이티브 하이팩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인제 복수 악성 복수를 생성하는 거를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 네모 박스만 좀 볼게요. 영어 복잡한 거 다 빼시고요. 여기 세포가 어 복막에 있는 복막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막 뒤쪽이고 요쪽이 복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은 복막 세포가 있고 안쪽에 뭐 섬유세포, 혈관 등등등등이 있어 가지고 보통은 삼투압이라고 해서 압력이 이렇게 걸립니다. 삼투압이 뭐냐면은 뭐 이제 야밤에 혹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리면은 저희 김치 절일 때 처음에 김치 딱딱하잖아요. 그럼 소금을 쫙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린 이유가 소금을 뿌리고 나면은 배추 주변에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삼투압이 배추 쪽으로부터 그 소금물 쪽으로 방향이 생기게 되면서 물이 쪽 빠진 현상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즉 소금이 있는 쪽 이쪽이고 복강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일로 빠지는 거죠. 즉 우리 몸에는 일반적으로 복수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복수가 생성이 되고 있고 일정량 흡수가 되는 평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암이 되면요. 이 복강에 이게 혈관이 이쪽에 있던 부위가 늘어나고 다양한 세포와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서 뱃속이 굉장히 탁해집니다. 여러 가지 세포들로.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상대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는 복수도 있고
저희가 흔히 말하면 인제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복수가 많이 쳐요?" 그러면 저희가 "아유 그거 암이 내는 거예요." 하고 용어를 쓰는데 오늘 확실히 얘기 듣고 뭐냐면 암이 내는 게 아니고 삼투압이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투압이 역으로 걸리기 때문에 원래는 배추절임처럼 여기가 소금이 있고 여기가 없고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포들이 나가다 보니까 복강 안이 소금물이 되고 이 바깥쪽이 소금이 아닌 상황이 되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쪼그라들고 배에 물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질문 하나 좀 받아볼게요. 예 함승번 님. 저도 예전에 알던 분께서 복강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희망을 주면서 현실적인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그런 경우를 맞이하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렵네요.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면은 저희가 인제 흔히 그런 걸 해요. 왜냐면은 인제 어 환자와의 대화 breaking news라는 용어를 씁니다. breaking bad news. 나쁜 뉴스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깨는 게 아니고 인제 알리는 법이거든요. 쉽게 얘기 드리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인제 의사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이 환자분인데 계속 상황을 감추고 있다가 "당신은 인제 몇 개월 있다가 죽을 운명이야." 이걸 얘기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전달을 하냐 이게 굉장히 핫 의료에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은 그 매주 뉴스를 듣는 순간부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부정. '내가 왜? 나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 하루에 뭐 20,000 보씩 걸어서 운동도 열심히 했을 건데 잘못 봤을 거야. 내 기억이 아닐 거야.' 그다음이 두 번째 단계가 분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려고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인제 죽는다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제 체념을 합니다. '그래. 뭐 나도 이렇게 사람이니까.' 네 번째 단계가 뭔가 귀의를 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인제 이 함승건 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할 때 가장 주의할 게 그런 단계에 있어서 부정 단계냐 아니면은 분노의 단계냐 체념의 단계냐 그러니까 체념이 수용의 단계냐 죄송합니다.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죠. 수용이냐 아니면은 인제 극복이냐 이 네 개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대화 자체를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 있으신 분한테 희망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너 네가 잘못한 거 없잖아. 너 치료 잘 살 수 있어. 그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수용하시는 분한테 "치료 한번 더 해 보시죠. 아유 저기 좋은 치료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으신 환자분들은 절대적으로 귀가 얇습니다. 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즉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그래서 일반 분들도 말을 가족분들 참 조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의 기분과 반응 단계를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드립니다. 그 의사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하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병식. 당신의 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환자분한테 직접적으로 "너는 언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상태가 안 좋으세요. 전이가 있고요. 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인제 막 오시죠. "직접적이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저희 엄마 하면 쓰러져요. 저희 아버지 하면 쓰러져요." 등등 하는데 환자분이 물어보실 때는 저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로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떠나서 갑자기 어디 기도원을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와의 대화 브레이킹 배드 뉴스에 있어서는 의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관심 없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를 할 때는 의료진하고 상담을 좀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요. 예. 그리고 다음 분 질문 받아볼게요. 복강암에도 유전적인 게 있을까? 예방이나 조기 검진 가능한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그 혹시 제게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였나 뭐 있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안젤리나 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BRCA
그러니까 유방암 관련된 돌연변이 유전자 브라카라고 하죠.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어 가지고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를 하고 예방적으로 나팔관입니다. 난소를 절제한 게 아닙니다. 나팔관을 절제를 했습니다. 어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나팔관 쪽에서 먼저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로부터 복막암으로 진행하는데 한 달이 안 걸립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 첫 번째, 두 번째 들 때 저희 난성 같은 경우는 보통 배가 빵빵 불러오시고 막 종양 가득 차고 이렇게 오실 때 옆에 남편분이 계속 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건강 좀 챙기랬더니 이 몸도 못 챙기고 새끼랑 남편 챙긴다고 다냐 이 미련하고 멍청한 거사."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그땐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버럭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환자분을 위해서 하거든요. 환자분 본인이 몸 제일 잘 아세요. 잘 아시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과정이 저희가 전공하고 있는 그 암은 한 달이면 충분하게 퍼질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럭하면서 보호자분께 드립니다. 저기 제대로 모르시면 환자분 탓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환자분께는 늦게 오신 게 아닙니다. 환자분만 늦게 오신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늦게 오신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복강암에도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유전적 요인 다른 암에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복막암보다도 전이성 복막암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싶어요. 예.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복강과 내장기 유착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럴 때 어느 과를 예약해야 될까요? 암이 아니어도 복막과 프리세이크라 파샤 유착까지 의심된 상황입니다. 어유 되게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요즘 공부 많이 하신다니까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엘리님 바로 답변 주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음. 사람이라는 존재가 수술을 받고 나면 유착은 꼭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요. 수술을 안 받았어도 유착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인제 수술을 제가 최고 많이 해 봤던 게 그때 얘기 들었던 게 14 번까지 해 봤어요, 하나 환자분께요. 유착 심하죠. 유착 심한데 즉 뱃속을 여러 번 열고 닫고 할수록 계속 그 유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의사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은 유착을 방리를 한다고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밥도 못 먹는다, 뭐도 못 먹는다, 토한다, 전혀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고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인제 잘 먹고 잘 산다 그럴 때는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엘리님의 딴 분이었구나.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산다 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거 떼드려도요 또 붙어요. 유착 방지제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유착 방지제의 제품이 얼마나 유착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학적 논란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착 방지제의 시장을 키운 거는 저희 의사들이 아니고 환자분들과 여러분입니다. 그걸 안 뿌리면 유착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요. 근데 예, 잘 씻고 유착이 안 생길 수 있는 원리에 맞춰 가지고 잘 수술하고 그리고 가급적 수술 안 받고 하는 게 가장 도움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엘리님 일단은 의심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가 뭐가 불편한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대변을 보시는데 문제가 없다라면은 엘리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장담하게 드릴게요. 예. 근데 아랫배 천골 골반 통증 5년 넘게 심해요. 신부 자궁 내막증 진단 나왔어요. 근데 자궁 적출에 제가 얘기한 부분은 한국에서 건들기 어렵다고 하네요. 천골 골반 통증이 5년 넘게 심하고 신부 자궁 내막증 진단 나왔다. 자궁 적출에 제가 얘기한 부분은 건들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자궁 내막증에 의한 통증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궁 내막증에 의한 통증은 가장 확실한 치료는요. 예. 수술로 안 될 경우는 약이고 약이 안 될 경우는 가장 빠른 게 폐경입니다. 폐경만 되시면 다 해결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즉 여성 호르몬의 의존성으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방법은 수술적인 제거 역할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만약으로 더 악화된다 그럴 경우 선택적으로 폐경을 일부러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확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착과 관련된 부분은 자궁 내막증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40대시면 아직 10년 남았네요. 10년 정도 남으셨으면은 선택적으로 폐경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살려야죠. 아직은 약물적인 치료에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안녕하세요. 다음 거 볼게요. 프리시아 님. 저는 왼쪽 가슴 및 갈비뼈 아래쪽 오른쪽보다 약간 튀어나온 합니다. 왼쪽 가슴 위로 올리면 오른쪽과 똑같아요. 잠깐만 제가 해석 못 하고 있네요. 왼쪽 가슴 및 갈비뼈 아래가 오른쪽보다 약간 튀어나온 듯하다. 왼쪽 가슴 위로 올리면 오른쪽과 똑같다.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랑말랑하게 튀어나온 거라면 보통 장이고요. 딱딱하게 튀어나온 거라면 인제 그 뼈 쪽인데요. 딱딱한 경우라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왼쪽이 튀어 올라와 있다 그렇다라면은 위가 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엘리님, 폐경이 돼도 기존 비특이적인 섬유 유착은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게 통증 일으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약물 먹은 지 한 달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릴게요. 수술 14번 받고 6번 받으신 분들도 비특이 섬유 유착 다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 지장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엘리님이 약간 좀 인제 그런 거에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폐경이 돼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예전 몸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럼에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능에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통증은요, 그 섬유 유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물 먹어본 지 한 달입니다. 6개월, 1년 먹어봐야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 화이백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복강경을 이렇게 뚫어서 바늘 넣고 하이팩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제가 최근에 중국 갔다 왔는데 대단합니다. 중국은 수술장에서 안 하고 이렇게 외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이팩이 악성 복수를 조절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건데요. 다른 거 모르고 지금 빨간색만 보시면 거의 90% 이상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국내는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악성 복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피적 배액술, 관을 꽂고 좀 지켜보는 방법 쪽을 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든 요거를 저희가 신의료 기술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이팩을 통해서 악성 복수를 조절해 드리고 삶의 질을 높여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파이팩입니다. 파이팩이라는 거는 인제 가압으로 복강에다가 이렇게 에어로졸 형태로 항암제를 넣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복강경을 이용하고요. 고압 주입기로 요렇게 약을 넣어 가지고 요렇게 인제 항암제를 쭉 인제 에어로졸로 하게 되면은 각종 복막에 인제 달라붙고, 그 상황에서 복강압을 확 높이게 되면은 요렇게 빨간 표시 보이시죠?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복막에 파종돼 있던 종양이 2-3번 하면은 깨끗해진다라는 이런 치료입니다. 굉장히 좀 핫하죠. 그래서 저도 이걸 2016년도에 보고 뿅 가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돼지 실험했던 건데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보신 것처럼 보시면 이 파티클이 다 지금 왔다 갔다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복강에 고루고루 지금 퍼져 있는 거 보고 있고, 이게 약간 위쪽에 뚫은 건데 아래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물이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위쪽 그림 보시면 1 번, 2 번, 3번 하면은 암이 있던 자리가 섬유화가 되면서 파이브로시스가 되면서 종양이 없어지는 이런 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굉장히 다약제 내성인 상황에서도 단순한 옛날 항암제만으로도 60%에서 80% 치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맥에 쓰는 용량의 10%만 쓰기 때문에 독성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복강경을 이용해서 한 4 주에서 6 주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양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삶의 질이 올라가죠. 못 먹던 분이 잘 먹게 되고,
그리고 잘 움직이시게 되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치로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은 유럽 쪽으로 많이 퍼져 있고요. 아시아 쪽은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싱가폴, 인도로 되어 있고요. 국내는 아직 2010년 말 10년대 말부터 저희가 도입을 시작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질병 조절 효과라는 용어를 씁니다. 질병 조절 효과는 뭐냐면은 암이 덩어리가 있으면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상태를 질병 조절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난소암은 거의 88%, 위암은 90%, 대장암은 86%, 악성 중피종 75%. 굉장히 높죠. 그리고 파이팩을 한 다음 생존 기간은 스타트한 시점부터 보통 한 1년 정도는 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다 인제 이것저것 하고 나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는 치료예요. 그럼 보통 한 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 바라보게 되는데 거의 1 년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장 폐색, 장이 막히거나 못 먹고 못 사는 상태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상태에서 1 년을 시간 벌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요게 뿅 갔던 것 같습니다. 합병증률은 10% 미만입니다.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그 합병증은 통증입니다, 통증. 그리고 사망률은 거의 없고요. 자, 또 볼게요. 최희숙 님 거 볼까요? 완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 생존이나 병 진행을 늦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식단을 관리해 주면 더 좋다거나 생활 습관 쪽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암적인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상식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어 관리를 한다거나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암의 진행을 늦추는 것보다는 암의 진행에 맞추어 식단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정리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의 식단, 치료 과정에서의 식단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복막암은 병원별로 치료 경험 차이가 큰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면 좋을지 기준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인제 ABCD 1, 2, 3, 4 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걸지부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치료가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만 가지고 보면은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뭐냐면은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인제 삶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인제 ABCD 1, 2, 3, 4 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상황이 만약 저랑 같은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나를 더 이해해 주면서 지금 여건에서 가장 어떤 옵션을 더 나한테 최고로 제공해 줄 수 있냐, 그 차이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병원들은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고 실제로 빅5로 하더라도 지역 병원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의료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려 깊게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최고를 선정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라포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니마니님, 복막암을 조직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하여 표적 치료나 면역 항암제를 적용한 것도 가능성이 있나요? 있지요. 그게 임상 시험입니다, 요즘. 그래서 요즘은 조직에서 어떤 바이오 마커가 나왔을 때 인제 하게 되는데, 1 세대를 항암제라고 치면 2 세대가 표적 치료입니다. 3 세대가 면역 항암제이고 4 세대가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ADC,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이게 4 세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항체가 특정 암한테 달라붙는 현상을 이용해서 항체의 약물을 꼬리를 달아둡니다. 즉 뭐냐면은 일종의 폭탄 같은 거죠. 쭉 가 가지고 안에 그러면은 세포가 딱 먹게 되면은 거기에서 약물을 분리시켜서 빵 터트리는 치료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항체가 어딘가 달라붙어야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인제 복막 조직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게 발현이 돼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치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백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인제 판 튜머, 올 튜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린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유방암에서 넘어오든 어디서 넘어오든 일단은 복막 암종증이 있으면 다 아는 경우가 제일 많고, 굳이 암종증을 나눈다면은 위암, 대장암, 난소암으로 나누고 있고요. 국내는 빠르면은 아마 내년쯤 도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 근데 정말 힘듭니다. 예. 제가 교수도 해야 되는데, 예, 그 식약처 심평원 분들과도 계속 뭔가를 조율을 해야 돼서, 예, 지금도 상태가 안 좋죠. 맨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답변을 들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판튜머는 어렵다. 올때 어렵고 암종을 나눠주세요로 공고를 받아가지고 아마 위암, 대장암, 난소암을 먼저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2상까지 돼 있고 3상 연구는 없습니다. 3상 연구는 빠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부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빠르면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팩 치료가 제가 매력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왼쪽은 다약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었고, 오른쪽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파이팩을 2번 이상 시행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이 지표가 뭐냐면은 전신 상태나 감정 상태, 인지 상태, 사회적인 그 생활 상태를 볼 때 보시는 것처럼 파이팩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파이팩 하신 분들은 잘 유지가 되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데 기능이 잘 유지를 만들어주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오심이나 구토, 입맛, 그리고 변비, 설사 이런 것 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당연하겠죠. 배에 그냥 암이 가득해지는데. 이 치료하신 분들은 다 버티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생각했던 건, 제가 만약으로 환자분들께 더 이상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 할 때 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주세요 할 때 할 수 있는 옵션이 마지막 이 치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마 빠르면 9월부터 인제, 원래 솔직히 말해서 이번 달부터 할 줄 알았었는데, 예, 아직도 허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저거 좀 많은데 어쨌든 저희 서울대병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여기 5개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일상 관련된 부분, 이상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저도 잠깐 병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가 기간이 6주여서 복귀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상 시험부터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서 아마 내년쯤에 도입이 되면은 이 복막암종증, 어떻게 보면은 말기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직전에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께 제가 쪼끔이나마 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여유를 임상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6번 기회에 인제 첫 번째 식이 관련된 얘기 드렸었고, 두 번째 가입력 보존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인제 그 경부암 관련된 얘기, 네 번째가 5년 생존율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뭐였나요? 까먹었네요. 어쨌든 오늘 6번째 강의입니다. 6번째 강의인데,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시간에 담화를 나누면서 아주 행복했고요. 이제 이 복막암종증 관련된 마지막 메시지를 마치고 저도 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약제 내성 복막암종증의 치료 시기는 환자의 남은 생일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제 경우, 그런 경우에 인제 고려가 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는 고려가 가능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을 때는 고려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즉 남은 생애를 항암 치료로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는 완화나 아니면은 그 완화 치료로서의 전환으로 공고를 드리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제 완화 치료의 종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가 많이 차고 이런 분들은 경피적 배액술도 하고 있고, 장눈의 수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다 관을 꼽아 가지고 먹는 수술. 근데 이렇게 발달된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러면 자꾸 장장장장 얘기하냐 하는데요. 제가 인제 의사를 좀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 특징이 물 한 모금을 시원하게 드시는 거,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어 보는 게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먹는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강의의 요점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식이와 배변 혹은 배뇨 기능을 보존을 위해서 종양 감축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굉장히 한정된 경우에 이제 한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증이 완화한 치료는 온열 복강암 화학요법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시간에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안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저도 서류 작업을 계속 이렇게 스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늘 죄송하고요. 어쨌든 올해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팩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자분들께. 꼭 정확한 정보로 그리고 정확한 근거로 그리고 적정하게 선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거는 완치가 아닙니다, 이 치료는. 완치가 아니고 정말 어 저한테 인제 어떻게 보면은 말기암 선고,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사형 선고라고 그러죠. 그렇게 받으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환자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가족분들과 쪼끔 더 3-4 개월이라도 좋은 거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꽃 보시고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과 지인분들과 화해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드리는 게 제가 의사라면서 가장 느꼈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그리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늦어도 9 월부터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꼭 도입을 해서 많은 암종 환자분들께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번 강의를 하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인제 임상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환자분들 뵈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거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뵐 수 있는 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